물가 데이터 여튼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고 고용도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곧바로 시장이 환호하면서 또 가자 이런 거 외치면서 네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를 자극해서 다시 물가를 올리게 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아예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공포도 저는 좀 약간 느끼는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의 소비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고용시장이 뜨겁고 모아놓은 저축이 많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같이 붙어주면서 소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더라도.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고용시장은 쿨다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모아놨던 저축도 있는데 이 모아놨던 저축은 결국에는 아마 다 쓰게 되겠죠. 네. 지금 보면 1조 달러가 넘던 초과 저축이 지금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한계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포인트는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축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포인트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지금의 소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물 경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물 경기도 좋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 그렇죠. 오르는 게 또 자산 가격의 상승을 예. 또 계속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소비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에 있지 않겠느냐. 요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소비가 탄탄하게 받아주면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가 계속 받아준다는 얘기는 물가가 어느 정도 내에서는 더 내려오지 않고 버텨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이 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 연준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원래 자산시장을 타겟팅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과할 때는 연준도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열어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순환고리를 깨려면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강력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오면 여튼 깨지는 건 맞는데요. 네네. 연준의 그 예상 시나리오 범위 안에 경기 침체를 한번 세게 불러일으켜서 이거를 확 끊고 가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너무 좀 투머치 아니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내판에서는. 블라드 같은 분도 뭐라고 하냐면 화끈하게 끌어올리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은 미국 정치가 체력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맞아가지고 흔들리면 대신에 금리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내릴 놈이 많지 않냐. 이거 해결된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좀 과장이 되어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가 지금보단 둔화가 되더라도 더 올리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뭐 경기 침체 제발 와라 이렇게 바라진 않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가 찾아오는 게 지금의 물가를 빠르게 잡는 데는 굉장히 큰 보약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요. 파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대하는 건 지금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헤드라인 관련 지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돼 있으면은 굳이 금리를 더 올려서 깨먹지 않더라도 지금은 실물 경기 성장도 조금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과거에, 그 연준에서는 과거에 갖고 있던 그 긴장감을 조금은 좀 내려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관련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침체라는 게 그 시기 당시에 알 수 있다기보다는 사실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네네. 만약에 1, 2년 뒤, 뭐 반년 뒤, 뭐 3년 뒤 이 시점을 다시 돌아가 본다면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단언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저렇게 뜨거운 경기 침체는 없어요. 네. 그리고 자산 시장도 매우 뜨겁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과연 그럼 언제쯤 찾아올까?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면서 고용 시장이 좀 냉각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은 이제 올해 말 정도면은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나마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향은 일정 수준 소비가 한번 둔화가 되면서
그게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 게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고용시장 둔화의 단추는 어디서 좀 찾고 계십니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해고를 많이 했는데도 이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는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이 국경을 다시 열면서 이런 이민이죠. 쫙 오면은 이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떤 좀 경로로 고용시장 둔화 접어들 수 있을지요? 일단은 고용이 제조업 쪽의 고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서비스업 중에 고용이 좋은데 그렇죠. 서비스업 중에 고용이 좋은 이유는 서비스업에서의 소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식당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서비스업 쪽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 고용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제 서비스업이 꺾이게 된다면 이때는 고용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미국의 서비스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우리는 1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도 이제 SVB 사태 말씀드리면서 언급은 됐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IT 벤처들의 고용이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고용 축소가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람을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리텐션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안 자르고 있었던 건데 그죠? 결국엔 서비스 업종에도 예를 들어서 약간 찬바람이 분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 고용의 둔화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자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 SBB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20위권 안에 드는 큰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파산했습니다. 뭐 듀레이션 안 맞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CS 굉장히 큰 또 금융사인데 예. 없어졌고요. 하지만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시장 보면 반도체 달리고 있고 엔비디아 뭐 시총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요. 또 한국에서 2차전지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그 은행 부분의 위기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제 잠잠해진 것인지 아니면 좀 불씨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나요? 저는 불씨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몇 개 은행은 또 파산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장단기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해요. 단기로 빌려서 장기에 대출해 준 게 좀 무리하게 한 곳이 있고요. 이런 은행들 중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다는 얘기는 내 예금이 이 은행이 파산했을 땐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유동성이라는 물이 다시 흘러나오니까 이럴 때에는 뭐 편안하게 있겠지만 물이 빠질 때는 이런 데가 먼저 약한 고리로 흔들려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은 은행들의 줄도산 케이스는요. 아직은 끝나진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개 은행 정도는 추가로 더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항상 이 페이스북을 네. 많이 올리시는데 최근에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코타. 코체라 코타. 네, 예. 코체라 코타. 이분 이제 전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인플레 네네. 원인 돈 풀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게 맥락이었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그리고 합의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풀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돈을 풀어가지고 수요를 부양하고 그 높아진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주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공급망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부 대기업 쪽으로 그 경쟁력이 쏠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경쟁할 만한 다른 상대들이 다 죽었다 보니까 마음껏 올라버린 물가 속에서도 가격을 갖다가 고객한테 전가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한테.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의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낮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꽤 높아요. 네. 이 둘의 괴리가 꽤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만나는 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만나는 물가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갭이 벌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생산자 물가 쪽 사이드에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비용을 줄인 만큼 이걸 갖다가 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워낙에 장사가 잘 되고 경쟁도 약하다 보니까 매출 가격에다가 전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매출 가격은 높아지는데 비용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분기에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손익이 꽤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이익이. 그럼 와 박수 칠 것도 있겠지만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게 고스란히 누구를 대상으로 인상한 거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인상을 찍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물가 상승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코츠라코타 총재가 이제 그렇게 예전 미니애플스 예. 총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이분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게 아니라 기업 규제를 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분이 이제 명확하게 내부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릴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데 또 이분이 주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6월달에 FOMC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것도 왜 그러시지 했는데 네. 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포인트는 그렇게 두시더라고요.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안 올리고 버벅거리면서 가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시장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구나, 시장에 끌려다니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대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준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사람이 무조건 수요는 아니고 아무 의미 없고 무조건 공급에만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수요보다도 이분은 공급 쪽에다 조금 더 방점을 크게 둔 거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수요 사이드에서의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여지는 좀 남길 수가 있겠죠.